요요 없이 30kg 뺀 약사가 알려주는 뇌코딩 다이어트 공략집.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김예진 약사 지음. 라이온북스 출판사. 안녕하세요. 30kg 뺀 김예진 약사입니다. 다이어트 왜 망할까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율은 고작 1에서 2%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내과 의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비만은 다면적인 질병이다. 우리는 다이어트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살 빼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아도 살을 빼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살 빠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말이죠. 즉, 체중을 감량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 빠지는 원리, 심리, 습관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뚱뚱 내지 통통하게 살았고,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빼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보건의료인인 약사로서, 심리상담사로서, 교육 관련 전공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의학학, 심리학, 교육학, 뇌과학과 인지행동학 등의 근거들을 토대로 저 자신에게 실험했고, 이제는 요요 없는 날씬한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30kg을 뺄 수 있었던 원리, 마음, 습관의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았고 근거가 타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했습니다. 또 브로그로 다이어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리와 사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책으로 지겹고 힘든 다이어터 생활을 종결짓고 행복하고 건강한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포만감과 배고픔도 몸이 조절합니다. 한 번쯤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걸까요? 지금까지 그토록 우리 몸은 항상성에 미쳐 있었는데 말이죠. 심리적인 문제로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건 살 빠지는 마음 스테이지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데도 계속 먹고 싶은 것은 사실 몸의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식욕은 우리의 굳은 의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조절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원들이 호르몬들에 의해 세밀하게 조절되듯 식욕도 호르몬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되죠. 저장하기 모드와 꺼내쓰기 모드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원리를 통해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고 사용되는지 알아봤던 것처럼 식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해하려면 호르몬을 이해하면 돼요. 식욕 조절의 메커니즘. 우리 몸에는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분자와 호르몬이 20개도 넘게 있어요. 잘 먹고 살아남은 진화의 결과죠. 그러니 간혹 식욕이 미쳐 날뛰는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이죠. 잘 몰라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식욕, 이제는 제대로 알고 다뤄봅시다. 식욕을 조절하는데 특히 중요한 3대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또 하나는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인데요. 두 호르몬은 서로 짝을 이루어 먹는 행동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은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앞서 살펴본 역할 외에도 당의 공급 상황을 뇌에 전달합니다. 렙틴과 인슐린 농도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받아들여 먹게 됩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렙틴 저항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 조절 시스템이 고장나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기 어려워지죠. 그렐린, 나는 지금 배고프다.
그렐린은 배가 비어 있을 때 위장에서 분비되어 뇌에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은 렙틴이나 인슐린보다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합니다. 그렐린은 뇌 시상하부의 식욕 증진 뉴런에 작용해 식욕 촉진 펩타이드를 분비시켜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렐린의 작용으로 인해 음식의 양보다는 먹는 횟수가 더 증가되고요. 그렐린은 뇌 보상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뇌의 보상 시스템에 있는 도파민 뉴런에 그렐린 수용체가 존재하며 그렐린으로 인해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또한 그렐린은 췌장에서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해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게 만들고요. 그렐린은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는 감소시켜 복합적으로 체내 대사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렐린의 혈중 농도는 식사 직전이 가장 높고 식사로 위장이 차면 분비가 급격히 줄어 식후 1시간일 때 가장 낮아요. 식사하고 1시간이 지나면 슬슬 다시 배가 꺼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렐린은 또한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위산과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위장관의 운동성을 높여 에너지원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때 장이 움직이면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렐린은 비만이나 식이장애가 있을 때 증가하는데요.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면 그렐린 수치가 안정되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 분비량이 많아져 식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장 안의 음식물에 지방이 있으면 췌장에서 그렐린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 그렐린은 위가 비어 있을 때 분비되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하게 먹어 위를 채우면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적절한 식단으로 충분히 식사를 하면 음식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점차 줄어들어서 공복에도 식욕을 점점 덜 느끼게 됩니다. 렙틴. 나는 이제 배부르다. 렙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뇌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최초로 알려진 지방세포 호르몬이며 그렐린보다 장기적으로 작용합니다. 렙틴은 뇌 시상하부에 작용해 식욕 억제 펩타이드를 분비하게 만들어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그만 먹게 만드는데요. 또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체내 대사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체온을 높이고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몸은 렙틴을 통해 체내 지방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한편 렙틴은 다른 호르몬들과 상호작용하여 성발달과 면역 반응 등에도 관여합니다. 지방을 적절히 먹어주면 렙틴이 분비되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지방은 렙틴은 분비시키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은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적어요. 살이 빠지면 과도하게 분비되던 렙틴의 양이 안정되어 렙틴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되어 점점 식욕 조절이 잘 됩니다. 하지만 감량 초반에는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어 지방이 줄어들면서 렙틴 분비량이 줄어 과도한 식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 좋은 지방을 먹으면 렙틴이 분비되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렙틴은 단백질 계열 호르몬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절히 먹어야 원활하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시상하부의 포만감과 관련된 신호가 뇌로 전달되려면 최소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다르게 말하면 식사 시간이 20분보다 짧으면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렙틴은 식사에 따라 급격하게 농도가 변하지는 않아 비교적 장기간의 식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 농도는 체지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이면 체지방량이 낮을 때 렙틴의 양이 줄어 식욕이 증가하고, 반대로 체지방량이 높을 때는 렙틴의 양이 많아 식욕이 떨어져서 살이 빠져야 됩니다. 하지만 비만일 경우 지나치게 높은 체지방량 때문에 렙틴에 계속 노출되어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렙틴의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와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음식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렙틴 호르몬이 오작동하는 렙틴 저항성 때문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그렐린과 렙틴은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조절하고 먹는 행동을 제어합니다. 먹는 음식량을 줄이면 그렐린이 증가하고 렙틴은 감소해 식욕이 커지고, 음식량이 충분하면 그렐린은 감소하고 렙틴이 증가해 포만감이 유발되어 그만 먹게 되죠. 즉, 몸은 그렐린과 렙틴의 농도를 조절해 적당한 식욕으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은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저항성이 나타나 렙틴의 원래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려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 기능을 강화하고, 그렐린 분비량은 적절히 낮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슐린, 가짜 배고픔과 음식 중독을 유발한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몸에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렙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상하부에서 식욕 억제 펩타이드의 분비를 유도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죠. 또한 인슐린은 당이 공급되는 상황을 뇌에 전달합니다. 뇌는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높은 농도의 인슐린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농도의 인슐린이 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본 체중 설정 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인슐린 농도가 줄어들면 시상하부에서 억제되었던 식욕 증진 펩타이드의 생산이 늘어나 먹게 만듭니다. 하지만 렙틴의 저항성이 생겼을 때처럼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몸의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인슐린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도 계속 먹게 만듭니다. 이는 식욕 억제 펩타이드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포에 포도당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슐린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렙틴의 작용도 저해됩니다. 나아가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렙틴과 독립적인 기전으로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슐린 못 말리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기능이 고장나 세포에 포도당이 잘 안 들어가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영양소를 못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살기 위해 먹을 것을 다시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먹어도 몸에 영양분과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죠. 살은 찌는데 기운이 없고 늘 배고픕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주 먹게 되고 계속 살이 찌죠. 이런 원리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이 커지고 먹을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많이 또 자주 먹어서 살이 찌지만 반대로 살이 쪄서 많이 또 자주 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슐린이 오작동해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고파지는 가짜 배고픔이 생기죠. 이 가짜 배고픔은 시스템이 고장난 결과이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되어 공복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진짜 배고픔보다도 강하고 진짜같이 느껴집니다. 이 환장의 회전목마는 계속 돌아가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는 뇌로 그만 좀 먹으라고 렙틴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인슐린도 렙틴도 계속 분비되면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뇌에서는 렙틴이 보내는 신호를 받지 못해서 많이 먹어도 계속 배고픔을 느낍니다. 호르몬이 고장나서 뇌에서 지속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면 에너지를 덜 쓰고 덜 저장하는 몸이 됩니다.
그러면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집니다. 저인슐린 시기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살은 빠지고 배는 덜 고파집니다. 가짜 배고픔과 음식 중독은 어떤 상황에서 생길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서 생깁니다. 첫째, 당류를 먹어 슈거 크래시로 인슐린 고농도가 지속될 때. 둘째, 잦은 식사로 정상 농도의 인슐린 분비가 반복될 때. 셋째, 과당, 케톤체, 지방산이 혈관에 많이 돌아다녀서 간에게 일을 많이 시킬 때.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 세 가지 케이스의 짬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서 상세히 다뤘으니 세 번째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체지방이 많아 비만인 사람은 혈관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원이 이미 많은 상태이고 그만큼 간이 처리할 일도 늘어납니다. 또 간에도 지방이 많을 확률이 크죠. 간이 이미 지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많은 인슐린이 작용해야 에너지가 겨우 저장됩니다. 간은 처리할 일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올라갔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더 쉽게 배고파집니다. 거기에 비만으로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강하죠. 인슐린 저항성의 파급력은 점점 커져 안 먹을 때도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 수치를 더 높이는 셈이죠. 요약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면 식욕이 정상화되어 간헐적 단식을 하기 쉬워지고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서로 시너지가 난다는 의미죠.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잘 살려고 먹는다. 우리는 뇌와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해서 잘 살려고 먹습니다. 뇌는 하루에 먹은 에너지의 25%까지 사용합니다. 몸이 잘 돌아가려면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죠. 먹는 음식의 칼로리 말고 품질과 영양에 집중해야 해요. 많이, 자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을 때 제대로 잘 먹으면 간헐적 단식도 쉽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먹어 몸의 기능을 온전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왜 금방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을까요? 애초에 그 음식이 이상한 음식이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이, 또 자주 먹었음에도 또 먹고 싶은 건 몸의 영양과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이죠. 자주 먹고 싶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호르몬 때문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르몬들의 자격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사람은 원래 자주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주 먹으면 저장하기 모드 최종 보스인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꺼내 쓰기 모드가 제대로 켜지지 않아 살을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많이 먹기까지 한다면 비만행 급행열차입니다. 문제는 살 빼기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몸 전체가 고장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체중 감량과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차근차근 단식해 봅시다. 몸을 청소해 건강해지는 단식. 밖에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면 집안을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먹은 음식을 소화해 에너지를 버는 일만 과하게 하면 몸 안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듯이 몸은 에너지를 벌기 위해 대사라는 일을 합니다. 위장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외부와 통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몸의 바깥입니다. 따라서 소화는 밖에서 에너지를 버는 일이에요.
수입원이 끊기면 중요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마켓에 팔고 쓸만한 물건은 고쳐 쓰듯이 에너지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몸도 낡고 고장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은 분해의 에너지로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합니다. 이것이 자가포식의 원리이죠.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밝혀냈어요. 몸은 평상시에도 자가포식으로 손상된 단백질과 고장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하고 일부는 재활용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활성화되는데 단식으로 에너지와 영양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몸에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해 자가포식이 활발해집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듯이 변형되어 오작동하는 단백질과 소기관들이 쌓여 있으면 몸의 항상성이 무너져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가포식이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활성화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와 돈이 생기면 필요했던 새 물건을 장만하듯이 짧은 단식 후 바른 식사로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다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고 재생시켜요.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이전보다 대사가 활발하고 제대로 기능합니다. 헌집은 주고 새 집을 받는 셈이죠. 그래서 몸이 바르게 작동하려면 주기적으로 활발하게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가포식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식이고 나머지는 일시적인 단백질 제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몸은 어떻게든 쓸만한 단백질을 재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고장나서 몸의 도구로 작용하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자가포식을 사용하고 있죠. 장이 건강해진다. 망가진 기계를 고칠 때 먼저 멈춰놓고 수리를 하듯 고장난 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식으로 소화작용을 최소화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소화기관을 통해 유입된 독소가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증후군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인데 여러 원인에 의해 장세포와 세포의 틈을 연결하는 틈이 벌어져 원래라면 흡수되지 않았을 물질들이 흡수되는 증상입니다. 장이 튼튼해야 독소는 막고 영양소는 잘 흡수되어 몸의 시스템이 정상화됩니다. 단식은 소화로 지친 위장에 휴식을 주고 잘못된 식사로 인해 증가한 나쁜 세균을 줄여 장내 세균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죠. 바른 식사와 단식은 비만과 관련된 페르미쿠테스 문 세균은 줄이고 몸에 이롭거나 중립인 세균을 늘립니다. 활력이 생기고 젊어진다. 단식을 하면 시트루인이라고 불리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노화가 억제됩니다. 실제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 건강 지표들이 개선되어 신체 나이가 낮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고 균형이 맞춰져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납니다. 솔크 연구소의 12시간 간헐적 단식 연구 결과 비만인 사람들의 전체적인 피로감과 수면 전 공복감이 완화되었고 살이 빠졌습니다. 뇌 기능이 올라간다.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살기 위해 몸을 경계 모드로 만들어 각성하고 민첩해집니다. 단식은 뇌신경의 가소성을 높이고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뇌의 성장과 발달을 하게 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 조직들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를 줄여서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지요. 운동으로 근육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듯 단식으로 뇌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면 뇌신경의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어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꺼내쓰기 모드에서 지방이 분해되면 케톤체라는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는데, 뇌가 케톤을 에너지로 쓰면 여러 호르몬에 의해 혈당이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어 당질이 높은 식사를 했을 때보다 좋은 컨디션이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식곤증도 나아지고요. 밥 먹고 졸린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했듯 당질로 인해 분비된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작용으로 올라갔던 혈당치가 떨어질 때 약간의 피로와 졸음이 옵니다. 이 피로감과 졸음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일수록 심해지죠. 따라서 단식을 하면 케톤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가 뇌가 깨어있고 활발히 작동합니다.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킨다. 단식을 정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만성염증은 대사를 망가뜨리고 대사성 질환을 거쳐 다양한 중증 질환을 일으키는데,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과 호르몬 반응으로 염증이 개선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8주 동안의 격일 단식이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식으로 이형 당뇨, 감염 및 면역 질환, 간과 신장 질환, 위장 질환, 퇴행성 신경 질환, 종양 등이 억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식은 면역 기능도 정상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48에서 120시간 단식을 했을 때 독소에 대한 세포의 저항력이 강화되었고, 72시간 단식하면 줄기세포 수가 증가되어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또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가포식을 통해 제거되기도 하며 염증 반응과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대사시켜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몸의 본래 기능이 바르게 잘 작동하는 상태죠. 따라서 몸의 기능이 잘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더 올바르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살도 잘 빠집니다. 쓰지도 못할 에너지원이 과도하게 많으면 어떤 에너지원이든 몸에 부담을 주고 원래 할 일들을 방해합니다. 독이 아니어도 많이 먹으면 일감이 늘어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몸의 기능은 떨어지고 살은 찌고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준다는 건 과도하게 많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 즉 소식이나 칼로리 제한, 그리고 수면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도 기계처럼 수명이 있죠. 너무 많이 쓰면 낡습니다. 낡으면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이런 노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몸의 대사를 완전히 마치는 데 관여하는 세포 내 기관이 있어요. 또 몸 전체가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간, 갑상선, 위장 등 각각의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하며 필요한 영양소들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무엇을 먹든 살이 찌고 늙는다. 살 빠지는 원리를 이야기하며 칼로리 계산을 머릿속에서 지우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인슐린을 적게 자극하는 음식이면 다 먹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은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버는 수단임과 동시에 결국 처리해야 할 일감이기도 합니다. 앞서 성장기가 지나면 쓸 만큼의 에너지를 벌고 그만큼 사용하는 것이 몸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인슐린을 가장 적게 자극하는 주 에너지원은 지방입니다. 저탄고지, 케토제닉,
당질 제한, 저인슐린 식이 모두 당질은 제한하고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다이어트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 먹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몸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과다의 균형이 깨지면 전체 시스템에 오류가 생깁니다.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뜻의 과유불급은 그런 의미에서 몸의 시스템을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당질이든 지방이든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습니다. 몸 안에서 다양한 에너지원들은 최종적으로 ATP라는 에너지 단위로 바뀌는데요. 따라서 에너지원이 완전히 대사된다는 것은 ATP까지 잘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못하고 딴 길로 새면 불필요한 물질들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앞서 소개한 당독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는 노폐물이 많이 생기면 몸이 망가지고 다이어트 효율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지방이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상대적으로 당질 섭취가 부족해지거나 당질을 먹는 절대량이 너무 적으면 TCA 회로 등의 대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에너지원이 완전히 대사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인슐린 시기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케톤체를 만드는 케토제닉 상태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보다 케토제닉과 당질 대사의 경계 상태로 몸을 유지할 때 다이어트 효율이 가장 좋아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기준과 어떻게 식단을 해야 케토제닉과 당질 대사의 경계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살 빠지는 습관 스테이지에서 다루겠습니다. 한편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도 많이 생깁니다. 앞서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의 한 종류이며 이를 정화하는 항산화 시스템도 있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만큼의 음식을 처리할 때는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활성산소만 생깁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으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항산화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긴 활성산소가 몸을 손상시키면 염증과 노화 반응이 촉진되고 기능이 떨어지죠. 이런 이유로 칼로리 제한식이나 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의 양이 줄면 안정적으로 대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는 양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과다한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지방 신호 전달 물질들이 줄어들며 염증과 활성산소가 더 줄어듭니다. 따라서 적당히 먹는 건 살을 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죠. 다만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오히려 몸의 대사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 식단을 조절할 때 엄밀히 따지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은 걸 안 먹은 것처럼 만드는 기적의 약도 없죠. 다만 적당히라는 양의 기준이 있고 어떤 걸 특히 더 혹은 덜 먹어야 하는지, 어떤 건 좀 더 먹어도 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 책에서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 첫 번째 스테이지, 살 빠지는 원리 중 일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도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